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이야기 오늘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정말 꼼꼼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방송 정말 직전까지 이 자료는 꼭 넣어야 한다. 아, 저 자료도 꼭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볼 텐데요. 요즘에 위원님 굉장히 바쁘시지 않으세요?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 주가 흐름도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하고 겹쳐가지고 일정들이 좀 바쁜 편이긴 합니다. 그쵸. 네. 최근에 나온 기업들도 대부분 다 호실적이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2차 전지 업체들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요. 물론 안 좋게 예상되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긴 한데 대부분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그걸 더 뛰어넘는 실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이번 3분기 실적 보기 전에 지난 여름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들었었던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장 이후로 네. 정말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위협이다, 아니면은 또 우리한테는 기회다,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눠져서 논쟁이 많이 있었었던 것 네.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쪽에 대한 좀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셨었나요? 사실 제가 저녁 타임은 오늘 처음 이제 뵙는 그러시군요. 거고 네네. 한 달 전쯤에 이제 3%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도 사람이니까 댓글을 좀 보거든요. 근데 그 방송 댓글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IRA 법안이 자동차 산업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지 업체들에게 좀 보조금을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네.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업체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기업에만 배터리를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이고 지금 대부분의 해외 고객사들을 가지고 그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산업에서만 보면 IRA 법안은 굉장히 큰 수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장표 이제 자료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여기서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업데이트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이고요. 여기 이제 일부 빠진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글로벌 메인 업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미국 배터리 현지화가 이제 IRA 법안의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셀과 소재 그리고 원자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공장이 있어야 원자재까지 이제 현지화를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지화가 준비되어 있는 업체는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오른쪽에 혼다 4개밖에 없습니다. 안 돼 있는 업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 돼 있는 업체들은 오른쪽에 있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을 쭉 펼쳐놓고 선정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놓은 건데요. 저거 4가지로 나눈 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거군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여러 신생 업체들을 이제 묶어놓은 건데요. 우측 하단이 신생업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이제 유럽 업체들이고 유럽 업체들이요? 일부 한두 개 미국 업체가 좀 껴있는데요. 지금 미국 IRA 법안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의지가 있고 우측 상단은 탈락인 거고. 그렇죠. 네.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이 돼야 되고요. 네네. 일본 파나소닉은 테슬라와만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업체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본 업체도 같이 협력 관계를 구축할 업체가 마땅치가 않고요. 신생 업체들은 놀스볼트가 올해 5월달에 가동을 했지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수율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파일럿이고요. 현실적으로 국내 3사 말고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요처는 결국 우리 3사. 그렇죠. 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IRA 법안이 이제 23년부터 시작이 돼서 4년, 5년으로 갈수록 더 이 규제가 강해지거든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3사에 다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현재 그냥 수주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업체들은 어떤 업체와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그걸 따지면서 지금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바게닝 파워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 3분기 배터리 그 영업이익률이 미드 투 하이 싱글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한 6% 전후를 기록을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1, 2년간 확보한 수주들은 10% 이상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말씀을 드려보면 토요타가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네.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현기차가 지금 에너지 솔루션 혹은 SK온과 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르노니산 뭐 이런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충분히 또 수주들이 이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의 분위기는 셀도 그렇지만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합종 연행이 많아요. 기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거죠.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국내 업체들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유리할 거고요. 이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도 너무 한 업체와 가는 것보다는 여러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협종 연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누가 어느 쪽 납품하면 어디는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시장이 되게 좁아지는 네. 경향들이 많았는데 지금 워낙 수요가 강력하고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뭐 국내 업체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도 상당히 지금 그러면 우호적인 편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다만 지금 당장은 미국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또 한 가지 미국에서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다음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네. 미국은 SUV나 픽업 트럭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SUV가 보통 50%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픽업 트럭이 2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신차 판매 중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골목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작은 차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BYD 중심으로 판매됐던 중국도 BYD 차량이 대부분 소형차들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이 덩치가 큰 만큼 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선 대당 탑재 용량이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이오닉 6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오닉 6도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통 평균 75kWh 정도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요. SUV는 보통 100 초반, 11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100에서 110. 지금 여기 그림 1번에 나와 있는 왼쪽 두 개의 픽업 트럭이 현재 판매 중인 모델인데요. 리비안의 픽업 트럭과 포드 F150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평균적으로 대당 130kWh 정도가 채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 내에서 1등 완성차 업체인 GM이 처음으로 픽업 전기차 트럭을 이제 선보입니다. 오른쪽 두 개인데요. 무려 200kWh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승용차 대비 SUV가 1.5배 정도 그리고 픽업 트럭이 2배에서 3배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한 대를 같이 팔아도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파는 것보다 미국에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마진이 좋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마진이 좋다기보다는 출하량을 출하량 저희가 보통 이제 큐 자체가 많이 킬로와트 들어간다는 얘기고. 용량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양극재 업체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궁금한 게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앞서서 이제 센터장님이 그 양이 많아지면 가격이 동일하게 올라가기보다 우리가 약간 보통 뭐 물건을 팔 때도 하나 팔 때보다 한 3개 팔 때 조금 싸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크기에 따라서 뭔가 가격이 그 마진이 좀 크다고 해서 일단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네. 마진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원재료 가격이 너무 정해져 있거든요. 뭐 뻔히 다 완성차 업체나 이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마진을 부첩하는 구조라서 원재료에 연동되다 보니 그렇게 막 가격이 낮아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대당 탑재 용량이 커지면 충전 시간도 그대로 2~3배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승용차는 슈퍼차징 고속 충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고속 충전하러 이제 스테이션에 가서 25분 정도를 대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2~3배 이 탑재 용량이 커지면 네. 제가 봤을 땐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차 안에서 유튜브 보면서 저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리가 없죠. 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부터 뭐 계속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미국에서만큼은 특히나 실리콘 응급제를 통한 충전 시간의 단축 이 부분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고요. 충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오른쪽의 GM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은 기존의 흑연 응급제만 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뭐 들은 건 없지만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타임라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마 이 차량들부터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전기차가 배터리의 영향 때문에 이제 차 중량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없나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만큼 네네. 배터리를 더 많이 넣어줘야 더 넣어서 네. 힘도 출력도 더 세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포드나 GM 쪽에 물론 그게 일반 뭐 휘발유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전기차가 될 수도 있지만 내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에 따른 가격 하락. 그러니까 네. 많이 출하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내년 그러니까 너무나 단기적이긴 하지만 내년 시장에 봤을 때는 전기차 출하량이 올해보다 좀 줄어든다면 이 2차 전지 업황도 살짝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 차트를 사실 못 네. 가져왔는데 그거는 제가 구두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 이제 네, 발간 네. 자료에 넣어놓은 거라서 물론 내년 시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잘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이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은 사실 저희가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네. 다만 유럽은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판매량이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한 120만 대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 10%에서 20% 정도의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선 일단 저는 유럽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성장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유럽은? 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미국 서브프라임 때나 유럽 금융위기 때 사실 자동차 산업이 30% 이상 역성장한 적은 없습니다. 최대치가 20%대였고요. 다만 전기차는 이제 그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유럽의 전기차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사이의 역성장 이 정도가 거의 맥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역성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미국이 경기가 무너져 버리면 사실 글로벌 주식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안 무너지기를 바라는 건데 미국 경기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IRA 법안으로 인한 7,500불의 최대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사실 내년에 미국 전기차 시장은 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침투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른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은 25%까지 침투가 됐지만 미국은 10% 정도의 침투율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내년에 저는 올해가 60% 성장인데 내년에도 50% 성장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차 라인업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제가 추정을 해보니 10% 정도는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유럽이 1-20% 역성장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에 섹터들이 역성장을 많이 예측을 하지만 2차 전지 섹터는 그래도 내년에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우리나라 3사 기업들은 이제 골라가면서 기업들과 협업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나 어떤 기업들이 어떤 회사와 지금 연관이 돼 있는지 지금 쭉 정리를 해주신 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 5페이지인데요. 앞에서 구두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네. 했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왼쪽 표에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국내 3사는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GM, 스텔란티스, 혼다 이 세 업체와 확정을 지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지금 토요타 혹은 현기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온이 포드와 지금 전략적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의 표현이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IPO가 안 돼 있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해보는 것 같고요. SDI가 현재 스텔란티스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업체들과 지금 협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이제 것 같아요. SDI가 조금은 좀 유럽 쪽에 치우쳐진 네.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미국 충분히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는 가능할 것 같고요. 원래 SDI는
아시는 것처럼 수익성 중심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바라봐 왔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원래 이 삼성전자의 DNA는 반도체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ROIC나 ROE가 조금 떨어지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전략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상황이 달라진 환경이 거예요. 달라진 거죠. 환경이 달라지면서 네네네. 수익성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뭔가 기술적인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인 거죠, 지금. 3원계 배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좀 있고요. 다만 중국 업체들은 LFP 배터리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유럽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유럽은 아직까지 이런 IRA 법안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중국과 한국 업체들의 경쟁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점유율 경쟁이 좀 있을 건데 다만 지금 저희도 리소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시장인 미국에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 국내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는 약간 무게 중심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성이 좋은 것들만 좀 골라서 하고 다른 것들은 아마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보면 사실 중국은 IRA로 지우고. 어느 정도 지원은 났고 유럽 기업은 아직까지는 좀 우리를 시작 단계. 따라오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끼리의 경쟁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면서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정말 적절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나중에 일본에서 우리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조금은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일본 업체들은 제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투자에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위험 요인은 중국 업체들 혹은 유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신생 업체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인데 지금 이 신생 업체들이 대부분 25년이 첫 가동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국내 업체들은 SCM을 잘 구축을 해놨을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확실히 좀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23년이나 가까운 기간 내에는 역시 이제 미국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나 뭐 장비 소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에는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뭐 적극적이면서 이미 계획은 다 서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IRA 법안이 배터리 셀과 소재, 광물까지 이렇게 다 확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도 전부 미국 진출을 다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뭐 따로 여기서 말씀드릴 건 많지는 않지만 자료 같이 포함된 지도 중에서 네. 미국 지도를 보시면 온갖 국내 소재 업체들 다 지금 계획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이 같아요. 한 장에 이거를 다 정리하셨던 것도 이 그래픽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에디터분도 그럴 거고 RA분이 엄청 고생하셨겠네요. 밑에 있는 아래 후배분이 고생 많이 굉장히 해주셨어요. 꼼꼼하군요. 네. 그럼요. 예, 좋은 아래를 두셨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래픽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2022년 그리고 최장 2025년까지의 가동 계획이 쭉 밝혀져 있고 SK온이 하나, 둘, 3개. 아, 네. 이거 찾기가 어렵네요. 정리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네. 아까 그 전 표에서 제가 왼쪽에 적어놨던 것처럼 지역별로 지금 그렇게 구분을 좀 해놨고 지금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네. SK온도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SDI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가동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일정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소재 서플라이 체인들도 지금 여기 없는 업체들도 대부분 현재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그 캐나다 진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북미 지역 관계가 미국이 아니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네, 건가요? 똑같습니다. 거기에 원문을 보면 노스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 어느 지역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또 캐나다 지역에서 가져오는 혜택이 여러 가지 소재나 광물에 대한 공급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위치적인 부분인 위치적인 것 부분.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퀘벡이랑 저희 국내 업체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는 거리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FTA 협약국
협약국을 통해서 조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캐나다의 이점보다는 이제 거리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주신 이 자료 저희가 보통 3프로 TV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올리거든요. 네네. 이거 업로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허락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캡처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그 자료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 그래픽이 놀라니까 우리 RA 분께 좀 칭찬 한마디 꼭 네. 전해 주시길 항상 하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자료는 지금 해외 유럽 쪽을 또 봐야 해외 되죠. 부분인 네네. 거죠? 네, 유럽 쪽은 유럽.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뒤에 조금 준비한 자료가 몇 개가 네네.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산업 자료를 작성한 것의 제목이 전기차 이후 스마트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이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가장 첫 번째의 계기가 네.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걸 지금 러브콜 한다고 이걸 다 받아줘야 되는 건가? 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분명히 전기차 시대가 지나가면서 분명히 없어지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살아남을 수도 있을 거고 분명히 업계도 많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배터리 셀 업체들 나름대로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IT 섹터 담당자로서 자동차 산업을 이제 좀 달리 바라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8페이지에 그림 2번을 넣어놨습니다. 결국 이제 전기차 이후에는 스마트카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통 자동차 산업에서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저는 스마트카의 가장 기본 항목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커넥티비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SDV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해서 현재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집중형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OTA 인터넷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소프트웨어를 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구현을 하기 위해선 많은 전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을 떠나서라도 이 전기차의 전동화 이 부분은 스마트카를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와 오토노머스 그리고 전동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향후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저희는 스마트폰 역사와 자동차 산업이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시장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 유무선 전화기에서 저희가 1990년도에 피처폰을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피처폰을 사용했을 때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을 서로 경쟁하면서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피처폰은 그냥 전화기였습니다. 휴대성이 좋아진 전화기. 기존 전화기의 본질이 바뀐 건 별로 없었죠. 그런데 2010년 정도에 아이폰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개념 자체가 개인용 PC 개념으로 완전 탈바꿈을 했고요. 여기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네. 이때 중요했던 건 OS 플랫폼이었고요. 그러면서 양강 구도로 갈렸습니다. 폐쇄적으로 반도체 설계부터 제품 제조까지 모든 걸 내재화해서 가고 있는 애플 iOS 진영의 아이폰과 오픈 플랫폼의 안드로이드 진영의 이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을 먹었고 중저가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사실 이 피처폰 위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LG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네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전기차가 현재의 전기차는 피처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차라는 거죠 결국엔. 기존의 내연기관과 에너지원만 바뀌었을 뿐 음.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향후의 스마트카 사실 지금 언론 그런 뉴스 플로우를 보면 아주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25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스마트카가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저희는 가장 좀 핵심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축, 오토노머스와 SDV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현재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완성차 제조사들의 산하 스타트업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기존에 10월 달에 발간한 자료에서 가져왔지만 그저께 아르고 AI는 이제 파산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SDV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완성차 제조사들이나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업체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빌아이 이렇게 세 가지 업체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이렇게 양강 구도로 갈렸던 것처럼 폐쇄적으로 반도체 설계부터 모든 걸 내재화하고 있는 분야로는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안드로이드의 오픈 플랫폼은 누가 역할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엔비디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핵심은 엄청나게 데이터 게더링을 해서 이걸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 계속 자율주행의 레벨을 높여가는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데이터 게더링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0만 대 정도의 누적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실시간으로 실차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 사실 실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그런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실질적으로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딥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은 사실 엔비디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레벨 2까지는 글로벌 점유율이 그래도 60, 70% 정도까지 되지만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부 스타트업들도 오토노머스 알고리즘이나 칩 개발, 반도체 칩 설계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반도체 칩 설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도 아직 AI 그런 반도체 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 제조사들이 이런 것들을 해내기에는 엄청난 자금력과 인풋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사례처럼 빅테크 업체와 협업 관계를 가지고 삼성전자 IM 무선사업부가 지금 안드로이드를 아주 최적화를 잘해서 제품을 잘 만드는 쪽으로 경쟁력을 보이면서 이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완성차 제조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저희의 지금은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위원님 여기에는 애플은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사실 애플 스마트카 얘기가 네. 물론 애플 측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얘기 안 했지만 뭐 막 나올 거라는 이야기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은 이제 공표한 건 아니니까 없는데 뭔가 애플이 이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민다면 저는 이 앞서서 자료 주셨을 때 그 전화기의 변천사에 보면 여기 애플이 굉장한 혁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죠. 스티븐 잡스가 있었으니까 사실 또 그런 게 가능했고 이제 잡스가 없으니까 또 경쟁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범용성이 강해진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카는 아직까지는 그 다르다. 그림은 잘 그려지진 않아서 지금 애플카도 물론 있지만 아직 너무 베일에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이제 집중을 할지 아니면 차까지 직접 만들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쓰고 싶었지만 뭐 정보가 좀 부족했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면 그때는 또 보고서로 한번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료는 뭐 정원석 의원하고 고태봉 센터장님 의견이 지금 다 집약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내용에 있어서는 뭐 도움 많이 되네요. 진짜 스마트카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지금 굉장히 그림으로 이렇게 딱 한눈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는 편하게 보지만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만 더 말씀을 네네. 드려보면 11페이지에 지금 이 반도체 칩 제조사들과 그 스타트업 혹은 완성차 업체들과 어떻게 지금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그려놨는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아이가 지금 현재 레벨 2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빌아이가 구현하는 REM 방식의 이 자율주행은 레벨 4, 5로 가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 SoC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레벨 4, 5에서는 조금 저희는 약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엔비디아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레벨 4, 5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 일부 제조사들은 퀄컴 진영이라든지 모빌아이에 있지만 결국은 이제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는 그림으로 많이 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더 이동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이런 업계 변화도 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이러한 스마트카 시장의 뭔가 실질적인 개화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정말 그때부터 더 많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다. 네, 구간이 될 그거를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이제 레벨 4, 5로 가게 되면 이 저희가 자료에는 전장까지 다 담아놨는데 이 여러 가지 센서들이 고도화돼야 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굉장히 고화질의 데이터들 그리고 고용량의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SoC 칩이 엄청난 연산을 해내야 되면 결국은 소비 전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 한 대당의 소비 전력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20-30%가 높아진다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주행 거리가 20-30%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보게 되면 뜨거워지는 맞습니다. 처리를 많이 하다 빨리빨리 보면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장기적으로 LFP 중국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LFP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인이 아닐 거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LFP 배터리는 이 소재 자체의 에너지 밀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들을 보면 450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30% 주행 거리가 줄어버리면 한 번 충전해서 3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국은 국내 업체들이 가고 있는 하이니켈의 3원 개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의 수요가 저는 더 메인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향이 가장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배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배터리 기업을 가장 애정하시는지 뭐 같이 겸해서 숫자로 이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연간 전망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아니면은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 중이신가요? 이 자료에 같이 다 아, 적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좀 자료 지금 여기에 화면에는 네. 없지만 기업에 대해서 연간 전망 내년을 본다면 어떤 기업이 가장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은 다른 섹터가 사실 그렇게 모멘텀이 별로 없는 없죠.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돋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도 좀 높아도 어차피 다른 섹터의 매력적인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금리 시대에 이 밸류가 허용된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오늘 종가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24년 실적 기준 52배의 PER을 받고 있거든요. 52배군요. 사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외부적인 환경 요인 그리고 최근에 미국 IRA 법안에 대한 수혜 가능성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절대적으로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나중에 하우스 뷰를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보고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IT 섹터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반도체 섹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 있다.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무너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전자닉스는 올라가는데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언더퍼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글로벌 그 경쟁 기업들 밸류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까도 뭐 일본 기업들 있고 네. 중국 기업들이 있었으니까 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또 우리가 어느 우위에 정도의 있는지? 위치인지 그걸 또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높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보다 PER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중국 업체들 대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TL이나 그런 업체들 대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 보이는 건 전자재료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SOTP로 하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사실 적정 밸류를 좀 받고 있는 높은 에너지 솔루션 못지않게 잘 받고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섹터와 같이 좀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 IT 팀의 생각은 올해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본격적인 반등 시점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가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 나중에 반도체 반등할 때는 되게 더 소외를 받을 수 있다. 소외도 그러니까 우선은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때부터는. 최근에도 이 주가 흐름이 반도체 섹터 반등 나오면 2차 전지가 좀 쉬는 편이고요. 수급이 빠져서 그쪽으로 가고 다시 빠져서 이쪽으로 오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시총 상위에 반도체 다음에 엔솔이잖아요. 사실 섹터 애널리스트가 수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장으로는 그러면 별로 기대할 게 그렇죠. 없다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얘 좋아하면 얘 버리고 그렇죠. 얘 둘 다 계속- 같이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쪽 바퀴가 서로 엇갈려 움직인다라는 네.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제자리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거죠. 우리가 뭐 포트 비중에 음.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게 되니까 이 타이밍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각계 전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결국에는. 쉽지가 연말까지는 뭐 반도체가 주도는 아닐 것 같아서 그렇죠. 2차 전지가 네. 계속 견조할 것 같고요. 네. 내년으로 좀 넘어가서 그때 이제 조금 고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부터 너무 고민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엔솔은 아무래도 이게 밸류에 대한 부담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연말 내년 상반기에 가장 큰 숙제겠네요. 네, 아니면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면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네네네. 싸질 수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섹터 담당자로서 잘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소재 업체들은 이미 조정을 한번 받았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뭐 대부분 지금 미국 증설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극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양극재와 실리콘 극재 서플라이 체인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의원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 사실 LNF와 에코프로 BM 두 회사 모두 다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펀더멘털도 좋은 편이고 밸류에이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좋은 편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기사화된 것처럼 SK온 포드와 3자 합작사를 캐나다 퀘벡에 설립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면서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9월 달에 기사화됐던 것처럼 국내 한국 정부가 미국 공장 설립을 좀 거절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도 많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밸류에이션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때 해명을 했던 게 회사 쪽에서는 그래도 단독 투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합작사를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미국 진출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연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4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구체화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또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사실 두 회사 다 괜찮을 거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요. 뭐 네. 관련해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3프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네, 보통 주로 양산을 준비를 합니다. 양산 계획을 가지고 2027년? 있습니다. 5년 뒤. 네, 그래서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통 27년을 많이 언급을 하고요. 물론 이제
완전한 전고체가 아니라 네. 약간 이제 전고체 가기 바로 직전 단계 그런 것들은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고체 기술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이 과연 리튬이온 배터리를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배터리 안정성이. 최근에는 사실 판매량에 비해서 그렇게 화재건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기사도 잘 보기가 어렵고 네. 정말 크게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화재가 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화재는 별로 많이 나진 않아서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이제 표현을 해드렸지만 OLED가 좋은 건 알지만 현재 OLED TV가 LCD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조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재 침투율이 5%도 채 안 되는 지금 10년 됐거든요. 그렇죠. OLED TV가. 근데 아직 침투율이 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도 기술은 좋지만 과연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시기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나중에 이제 수직으로 날라야 하는 UAM이나 아니면 로봇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좀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어서 그런 특별한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반도체 섹터와의 관계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가 이번 올해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의 계속 관점으로.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 아까 잠깐 여쭤보셨던 것처럼 지금 약간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물론 전기차 판매량이 내년에 조금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계속 전동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요. 전기차로의 전환은 저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의 이 실적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는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대장은 LG엔솔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2025년 뭐 6년도 그럴 것 같고요. 지금 국내 3사 중에서는 배터리 캐파가 가장 클 겁니다.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수익성마저도 확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캐파도 가장 크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희가 모셔두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센터장님 마지막 질문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희도 2차 전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희 연간 전망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하우스든지 23년도에 대한 뭐 추천 업종이라든지 탑픽 뭐 이런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들어가죠. 2차 전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저희도 데이터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가장 걱정되는 게 여기저기서 전부 추천 업종이 나오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별로인 경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조금 우려하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잠재 불안 요소나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건 내년 전기차 판매량인 것 같습니다. 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네. 경제가 어떻게 보면 매크로에 대한 맞습니다. 영향이 가장 클 거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과 국내 업체들이 협업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것은 당장 내년에 물량을 달라는 게 아니라 25년, 6년, 7년 이때 수주를 미리 받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IT용 배터리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수주 산업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그렇죠. 수주 생각합니다. 산업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향후에 미래의 성장을 지금 미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하다. 다만 이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내년 당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저는 유일하게 하나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연말 되기 전에 한 번 내지는 2번, 가능하면 3번 정도는 더 모셔서 관련해서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 장비도 담당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장비는 아직 커버를 못하고 그렇군요. 있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교보증권 최고영 연구원이 네.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